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5시에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에게 있어서도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에서의 우승은 어느 정도 유력한 상황이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의 평가가 달라질 텐데 특히나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챔피언스리그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김민재 선수의 평가가 이번 시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셀틱전에 김민재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의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과 활약이 매우 중요할 텐데 문제는 레버쿠젠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선수의 특성을 확실하게 활용하기 위한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일단 비교적 최근에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이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리그 경기를 기준으로 레버쿠젠이 비르츠와 텔라의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크라던가 보니페이스가 전형적인 원톱이 나오지 않고 비르츠와 텔라처럼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최전방의 투톱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아주 공격적인 성향의 수비수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튀어나올 때의 움직임을 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특히나 레버쿠젠이 후방에서 볼을 받았을 때 레버쿠젠은 앞쪽에서 텔라나 비르츠 둘 중에 한 선수가 순간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선택을 합니다. 혹은 두 선수가 모두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텔라가 볼을 받기 전에 앞으로 올라가서 눌러준다거나 비르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우파메카노가 과감하게 올라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왼쪽과 오른쪽에 라이머와 알폰소 데이비스 이번 경기는 이렇게 좌우 측면 풀백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선수를 상대로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달려 들어가면서 경합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와 경합을 하는 것보다 당연하게도 알폰소 데이비스와 라이머와 경합하는 게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오지 않고 이토 히로키가 나오면서 훨씬 더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수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과거로 돌려봤을 때 리그 경기가 아니라 포칼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이 또 만났었잖아요. 그 경기는 알론소 감독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프림퐁의 스피드가 아무래도 알폰소 데이비스랑 싸웠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프림퐁에게 스피드가 안 밀리니까 경기 중간에 그리말도와 프림퐁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프림퐁이 왼쪽에서 스피드가 빠른 선수다 보니까 라이머와 경합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무너지면서 순간적으로 라이머가 프림퐁을 못 따라가고 1대1 찬스가 나왔을 때 노이어가 달려나오다가 프림퐁에게 반칙을 하면서 노이어가 퇴장당하면서 포칼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탈락을 했죠. 이러한 구도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 콤파니를 상대하는 알론소 감독의 전술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본인들의 지역으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뒷공간을 활용하는 선택을 계속 할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지난 리그 경기의 장면이거든요. 레버쿠젠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에서 비르츠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비르츠를 따라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콤파니 감독은 과감하게 센터백을 올려서 특히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피지컬이 좋고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공격적인 수비에 강하다 보니까 정말 과감하게 앞에 있는 공격수를 따라서 상대 진영까지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과감하게 전진하기도 하고요.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도 과감하게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압박을 할 때가 많죠. 결국에는 김민재도 끌려 나오고 우파메카노도 끌려 나오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없는 뒷공간이 열리게 되고 이 공간으로 레버쿠젠은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재밌었던 게 김민재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우파메카노를 왼쪽으로 끌고 오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바꾸게끔 의도를 합니다. 워낙에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대인마크에 가까운 압박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두 선수의 자리를 순간적으로 바뀌게끔 일부러 레버쿠젠이 유도를 하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자리가 바뀌는 순간 약간의 틈을 노리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이렇게 하프라인 높이 올라와 있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올라가 있는데 두 선수가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이토 히로키와 라이머가 뒷공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상대하는 것보다 라이머와 이토 히로키를 상대하는 게 레버쿠젠 입장에서 공격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말도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프림퐁이 오른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매우 의도가 명확하죠. 여기서도 사실은 콤파니 감독은 1대1 압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말도와 프림퐁을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레버쿠젠이 참 영리한 게 그리말도와 라이머의 싸움은 아무래도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그리말도가 라이머에 비해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말도는 이렇게 볼을 소유하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프림퐁이 뛰어나가면서 프림퐁과 이토 히로키의 스피드 경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리말도가 넘어오는 볼을 받은 다음에 프림퐁 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프림퐁은 스피드가 빨라서 이토 히로키와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말도가 프림퐁 쪽으로 주면 프림퐁이 볼을 가지고 뛰어나가는데 이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모두 올라가 있고 라이머도 끌려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1대1 스피드 경합인데 여기서 스피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토 히로키가 프림퐁이 달려나갈 때 반칙으로 끊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옐로 카드를 받는 장면이었죠. 물론 이런 장면이 아무래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공략하기가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이번 경기는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끌어내는 유인하는 플레이를 아마 이번 경기도 할 거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도 늘상 이렇습니다. 비르치가 순간적으로 투톱을 만들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요 가운데에 서 있어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가운데. 그 다음에 슬쩍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보통은 우파메카노보다 김민재가 더 튀어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르치가 내려올 때 김민재가 따라 올라가고 이때 김민재 쪽에 있었던 텔라가 뒷공간으로 뛰는 거죠. 김민재를 끌어내는 동작이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비르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고 김민재가 비르치를 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때 비르치가 볼을 받는 순간 정말 아슬아슬하게 김민재의 압박을 피해서 발끝으로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볼을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쪽에 있었던 텔라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김민재 쪽을 커버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달려들면서 마지막에 요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토 히로키가 아무래도 김민재 옆에 이 경기는 붙어 있었는데 따라가는 스피드가 좀 느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지원을 와서 가까스로 걷어내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시크나 보니페이스보다 이번 경기도 비르츠와 텔라처럼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없는 형태로 아마 레버쿠젠은 경기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 리그에서 지난 전반기에 있었던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그때 당시에 원톱으로 보니페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9번 공격수를 두고 거기서 이제 9번 공격수가 버텨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비르츠, 테리에 혹은 뭐 프림퐁 이런 선수들한테 떨어뜨려주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다가 보니페이스가 나왔을 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한테 안 되는 거예요. 9번 공격수가 있으면 있어봐야 버티는 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한테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버티는 게 아니라 비르치나 텔라처럼 두 명의 제로톱을 사용하는 것처럼 경기를 하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끌어내자. 이게 레버쿠젠의 전략이고 실제로 이번 시즌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이 3번 만났는데 리그에서 2번, 포칼에서 1번. 첫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압도였습니다. 아예 레버쿠젠이 본인들의 진영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경기는 콤파니 감독이 그 탈압박이 대단한 레버쿠젠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런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포칼에서의 경기와 최근 있었던 리그 후반기의 경기 이 경기들은 원톱을 배치하지 않고 제로톱을 2명 배치하면서 경기를 했을 때 오히려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더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결과가 나왔었죠. 물론 이번 경기는 다행인 게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돌아왔으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지난 경기도 경기 중간에 나갔는데 부상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끌려가도
이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알폰소 데이비스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라이머 쪽에 있는 그리말도보다 알폰소 데이비스 쪽에 있는 프림퐁이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지난 경기는 여기에 이토 히로키가 있어서 고생이었지만 알폰소 데이비스는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난 포칼전처럼 프림퐁을 왼쪽에 두는 그리말도를 오른쪽에 두는 의도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인 프림퐁을 라이머에게 붙여주는 이런 선택을 알론소 감독이 또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정말 명확하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끌어낼 것이냐, 뒷공간을 어떻게 바이에른 뮌헨은 커버할 것이냐, 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 레버쿠젠이 압박을 할 때 바이에른 뮌헨이 벗어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 경기도 이제 레버쿠젠이 어느 정도의 의도성을 가지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오른쪽 라인에 올리세, 키미히, 우파메카노, 라이머, 여기에 더해서 해리케인도 살짝 오른쪽으로 내려올 때가 많거든요. 무시알라가 왼쪽으로 내려올 때가 많고, 근데 여기서 해리케인까지 있으면 오른쪽 라인에서의 탈압박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왼쪽 라인에서의 탈압박,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고레츠카, 그나브리, 무시알라, 혹은 뭐 여기에 사네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왼쪽보다 오른쪽의 탈압박 능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의 왼쪽 라인을 압박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모든 선수가 일단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을 1대1로 압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인마크를 붙일 때가 많거든요. 레버쿠젠도. 이때 김민재에게 붙어있었던 텔라는 김민재가 아니라 오히려 노이어 쪽을 압박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김민재에게 패스가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파메카노 쪽으로 가서 오른쪽에서 빌드업이 되는 것보다 왼쪽으로 빌드업 되는 게 더 압박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텔라가 노이어 쪽을 가로막으면 노이어가 어쩔 수 없이 김민재에게 패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김민재가 볼을 받아서 전개를 하는데 이제 이때는 텔라가 노이어 쪽을 가로막으면서 달려오는 거죠. 김민재한테. 그러면 이제 김민재가 볼을 앞으로 텔라가 막고 있으니까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 왼쪽 라인에 전개를 했을 때 볼을 빼앗기는 횟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왼쪽 라인에서의 빌드업은 정말 컨디션적으로 무시알라의 컨디션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나 고레츠카도 볼을 받았을 때 유연하게 볼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능력은 좀 부족하거든요. 알폰소 데이비스는 빠르지만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공간이 열린 상황에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 스피드가 좋은 거지, 등을 지면서 볼을 받는 건 이 선수의 장점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보통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쪽에서 빌드업을 할 때는 고레츠카가 의도적으로 약간 내려오면서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무시알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거든요. 그럼 무시알라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탈압박을 하는데 지난 경기에 요나단 타가 무시알라를 과감하게 압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시알라가 요나단 타를 이겨내고 돌아서는데 실패를 하니까, 그러니까 압박이 성공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탈압박에 실패하는 장면들이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김민재 쪽으로 순간적으로 레버쿠젠이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압박을 들어가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모든 선수들을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시알라가 앞쪽에 있다가 살금살금 내려오면서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주려고 하죠. 이제 아무래도 무시알라가 탈압박이 좋으니까 김민재의 앞쪽에 붙여주고 김민재가 무시알라한테 패스를 주는 빈도가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 무시알라가 내려올 때 레버쿠젠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나단 타가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김민재나 우파메카노의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해요. 무시알라를 따라서 하프라인을 넘어서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시알라가 볼을 받았을 때 요나단 타를 벗겨내느냐 벗겨내지 못하느냐, 요 싸움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무시알라가 돌아섰을 때 여기서 요나단 타를 이겨내면 뒷공간에 요나단 타가 공간을 비워두고 올라온 거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나단 타가 무시알라의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을 뺏기니까 바로 레버쿠젠이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이 장면도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텔라가 노이어를 압박하다가 U자를 기르면서 김민재에게 압박을 해요. 확실히 김민재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선수가 일단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패스를 뿌릴 때 순간적으로 이 가운데 사이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 가운데 사이에는 무시알라가 내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무시알라를 따라서 내려오는 또 다른 선수 요나단 타가 무시알라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시알라가
요나단타에게 압박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볼을 받아서 가까스로 앞쪽으로 볼을 전개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압박이 풀려나오는 순간 그 순간 바이리미넨이 무시알라의 탈압박 덕분에 바로바로 역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경기도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이쪽으로 이제 레버쿠젠이 압박 라인을 형성하고 달려들 텐데 그때 무시알라가 내려오는 순간 요나단타가 무시알라를 따라갈 때 여기서의 싸움을 무시알라가 승리하느냐, 그래서 탈압박이 돼서 뒷공간을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볼을 빼앗겨서 요나단타가 볼을 뺏어서 바로 레버쿠젠이 공격을 하느냐, 요 싸움도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그리고 김민재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의 평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이 공격적인 수비가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장점이 최근에는 아킬레스건염이라는 좀 부상이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안한 지점은 그거죠. 김민재 선수의 이 공격적인 수비는 본인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면 평소에는 끊을 수 있는 것을 못 끊어서 역습을 당하거나 뒷공간을 내주는 이런 장면이 한두 번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공격적인 수비라다 보니까 이 수비가 안 되면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미스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지난주부터 김민재가 휴식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뭐 빌트, 키커 이런 곳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파메카노가 부상을 당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쉬지 못하고 아킬레스건염을 달고 최근까지 경기를 계속 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100%의 몸 상태로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이게 김민재한테도 중요하겠지만 과감한 이 수비 라인의 압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콤파니 감독의 전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 에도 김민재의 컨디션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